삶을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에게 소설을 권장하는 이유를 담은 두 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입니다. 어떤 분야를 읽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독서를 인문학에서 시작했지만 요즘은 소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설의 쓸모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인터넷 서점 책과 표지가 조금 다를 텐데요. 이 표지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특별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를 이렇게 벗기면 온라인 서점에서는 이 표지로 사실 수가 있어요. 쓸모라는 단어는 실용서에서 나올 만한 단어입니다. 소설 분야는 왠지 쓸모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소설의 쓸모라고 했을까요? 저자는 어릴 적 할머니의 구전 동화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비루했던 대학 시절, 그녀에게 소설은 자신 안에 한 권씩 차곡차곡 쌓아가며 인간의 틀을 만드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영어 소설을 읽고 번역해온 박산호 작가. 그녀가 읽었던 소설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그 소설이 차지하는 쓸모를 이야기합니다. 목차에는 시녀 이야기를 포함해서 17권의 소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책 내용에 들어있는 소설을 포함한다면 좋게 30-40권의 소설에 대해 쓴 책입니다. 저자는 소설을 읽는 이유를 69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독서하는 그 순간만큼은 골치 아픈 현실 따윈 잊어버리고 멋지고 똑똑하고 강인한 주인공들이 펼치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강렬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서 읽기도 한다. 현실에선 나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점점 더 잘 살고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다정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인과응보는 개뿔이라는 말이 나오기 직전인 현실에서 소설은 우리를 나름의 방식으로 위로해준다. 소설을 읽고 번역했던 저자는 2022년 너를 찾아서라는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을 쓰기 전에 에세이 책을 이미 2권 내셨으니 그녀는 읽는 사람이면서 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큰 시련이 왔고 에세이가 아닌 소설을 쓰면서 그 시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33쪽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내가 쓴 첫 스릴러 소설이 출판됐는데 사실 그 소설을 쓰던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소설을 써본 적이 없었기에 내겐 낯선 모험이었지만 쓰든 안 쓰든 여기서 더 망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는 자기 합리화 또한 발동했다. 내가 그렇게 크나큰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미친 사람처럼 난생 처음 소설을 쓰려는 시도를 절대 하지 않았으리라는 걸, 그 위기가 없었더라면 나는 번역가와 에세이스트로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소설가 정세랑의 아라의 소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모퉁이를 돌지 않으면 영원히 보이지 않는 풍경이 있으니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산호 작가는 그 말처럼 그 모퉁이를 돌 수 있는 용기는 남의 이야기, 즉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과 영감을 받을 때 더 쉽게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해서 여러 모퉁이를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좋아서 아라의 소설을 이렇게 사서 다 읽었네요. 제게 소설의 쓸모는 다른 많은 소설을 다가가게 해준 정말 쓸모있는 책입니다. 여기 한 권 더 소설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가 정용준의 첫 에세이집 소설 만세입니다. 정용준 작가님은 서울예술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설른상책, 바벨, 내가 말하고 있잖아 라는 소설을 쓰셨습니다. 황순원 문학상, 젊은 작가상, 문지문학상 등 문학상 수상 이력도 화려하시고요. 한 사람을 위한 문학 이야기라는 팟캐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가 쓴 소설에 관한 에세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18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소설을 쓰는 자로서 소설이 비록 허구이지만 그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과 인물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의 성질을 디테일하게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실제 세계의 본질과도 닿는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읽는 자들은 허구의 세계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비추고 허구의 인물의 내면과 삶의 태도에 공감하거나 동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겪은 알미고 소설을 쓰면서 알리고 싶은 알미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을 읽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소설의 쓸모와 닮아 있습니다. 소설 만세는 소설의 쓸모처럼 특정 소설을 읽고 느끼신 것을 쓴 내용도 있지만 소설을 창작하시면서 느낀 점을 쓰신 부분이 더 많습니다. 89쪽에 있는 내용은 글쓰기의 쓸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삶이 역시 소설을 써야 했을 정도로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끔찍했던 날이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내내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많은 부분이 나아졌고 치료됐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아진 것도 있다. 잊어버린 것도 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변한 것도 있다. 치유라고 하는 건 너무 큰 단어이지만 소설을 쓰면서 나는 분명히 좋아졌다. 더는 그 문제를 문제시 여기지 않는 내가 됐다고 할까?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유연함을 갖게 되었다고나 할까? 이 글에서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유연함. 저는 이 말이 가슴에 많이 남더군요. 소설 만세는 소설의 위대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달라지는 삶, 소설을 쓰면서 변화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세를 넘어 만세까지 소설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설 만세는 소설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번역가에서 에세이스트 그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박산호 작가의 소설의 쓸모, 소설가로 인정받는 정용준 작가의 첫 에세이 소설 만세.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책이 말하는 것은 소설을 읽는 삶입니다. 삶을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에게 소설을 권장하는 이유를 담은 두 권이었습니다.